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안전사회 건설 프로젝트 국민안전기획부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외교안보 파트를 맡고 있는 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 파트를 맡고 있는 찌라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안전 파트를 맡고 있는 곽 박사입니다. 신동민 회장이 안전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예. 그래서 시인한 거예요. 안전 문제로 그렇죠. 심려를 끼쳤다 우리가. 지난달 초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첨단 기술을 모아서 지은 빌딩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개뻥을 쳤었는데 스스로 이게 악발이 안 맥히니까 이제 겸손하게 그렇죠. 인정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만 놀러와 주십시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만 그 사이의 갭을 뭘로 바꾸고 있냐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전에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가 노력하겠다. 열심히 해서 이거를 잘 할 테니 많이 와달라. 아, 노력하면 이제 안전해지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뭐. 지금 영화관, 아쿠아리움 이 저희 방송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돼버렸어요. 아, 저희는 그래서 좀 롯데월드 쪽에 약간 좀 우리에게 좀 약간 섭섭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개장 초기보다 이용객이 확 줄어버렸다. 설마 우리 방송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죠? 입점한 그 업체도 줄어가지고 직원도 6,200명 중이었는데 1,200명이 직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완전히 25개. 그렇죠. 예, 뭐 아시아 최대 영화관이라고 하는 25개 관이 다 문을 닫았고. 이게 신기한 게 층수는 올라가는데 사람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네. 충수가 올라가면 네, 층수가 올라갈수록.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정상인데. 이러다가 이게 완공이 되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죠? 정말 랜드마크만 될 수 있죠. 텅 빈 그 건물. 하나의 외부 상징물로 그렇죠. 그럼 내부 뭐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네. 앞으로 이런 짓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그런 하나의 네, 아무튼 국민 안전과 연관된 사안이고 그게 주변에 롯데월드 타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한 보관과 시공, 감시, 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롯데월드 말고도 이번 주에 또 아주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서울 뻔했다가 다행히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또 그 천안함 사건 오죽이죠. 5주기 내일이죠? 예, 예, 내일인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그 박상학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미국 영화 인터뷰라는 영화를 DVD에 담아가지고 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풍선으로 날리면 이게 제대로 가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직접 위치를 확인해서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21일 날 북한에서 쏴버리겠다 진짜 날리기만 하면 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전선 부대들 관할 모든 화력 타격 수단들은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 소멸 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 그래서 접경일 때 남측 주민들은 안전상 미리 대피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응했겠죠. 합동참모본부에서 그 다음 날 입장을 발표했어요. 만약 진짜 쏘면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박상학의 삐라가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을 부르는 이제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23일 날 박상학 대표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탄피 하나 떨어진 것 가지고 호들갑 떤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겠다. 대북 전단은 최고의 심리전 도구다. 총 한 번 안 쏘고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나.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 오후에 바로 안 날리겠다. 당분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단을 안 날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충돌은 이제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왜 갑자기 안 날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
첫째는 이 북한에서 진짜 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쏘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안 날린 것 아니냐. 이후에 어찌됐든 다행히도 이제 안 날려서 아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인데 이게 당분간 안 날리겠다고 아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니에요. 저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도 있는데 이민복이라고 있습니다. 이민복 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탈북자 출신의 이제 대북 전단을 뿌리는 사람이었는데 박상학과 일종의 좀 이런 내부적인 이런 경쟁? 경쟁. 알력이 있어요. 근데 이민복 씨가 오늘 기사로 나왔죠. 뿌리겠다. 자기는 뿌리겠다. 뭐 하는 거냐 저게 지금. 쫄아? 쫄아가지고 너는 쫄았냐? 그러지. 나는 뿌린다. 이거. 나는 뿌린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이거 어찌 보면 근데 박상학 씨의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냐면 원래 전단 살포는 우리는 비공개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비공개로 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공개 살포를 해줘야지 후원금이 또 언론에서 들어온다. 호드가 따면 보수단체에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또 우리는 뿌린다. 이상한 방법으로 그 창조 경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두 분에게 네. 간곡하게 충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남풍 불어서 삐라를 띄워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러니까 거죠. 북풍이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질 않으니까 단동이나 압록강 건너가 가시고 중국 영토에서 뿌리세요. 네. 그러면 충분히 넘어오고 고사포를 맞든 뭐 직격탄을 맞든 기관총을 떨어질 맞든 거니까 뭐. 그쪽에서 쏘면 아무 걱정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보니까 왜 그 탈북자들 중국 가서 안 뿌리죠? 그러니까 그 위치 좋고 뭐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비용도 관여하는 싸게 될 수도 사람은 있으니까 중국 공항에서 출국하려나?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거기는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나는 중국에서 그 삐라 날려서 체포됐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것도 중국 체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좋은 뭐 하시면 중국 가는 비행기 표는 저희들이 끊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 가서 날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해결되잖아. 그러네요. 좋은 방법이 있네. 그 한 가지 내용이 추가가 되네요, 진짜. 왜 중국 가서 실제로 중국에서 뿌리면 평양으로 가는 그럼요. 건데. 그냥 다이렉트로 다 가는 휴전에서 거야. 뭐 생쇼하는 거냐 이거는. 결국에는 이게 쇼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진정성이 없어. 북한에 보내고 싶으면 지금 중국 가서 하란 말이에요. 뭐 비용도 훨씬 싸게 맥힐 거야. 그게 아마. 하긴 중국에서 인쇄하고 풍선 만들고 이게 더 쌀 것 같긴 하네요. 안타까운 사건으로 캠핑장 화재가 있었죠. 네. 뭐 캠핑 인구가 500만이 넘어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캠핑을 하는데 캠핑장 안에 바닥에 전기 열선 깔고 냉장고, TV 들어놓고 가전제품을 다 쓰는 캠핑을 하는 이런 그램핑이라고 하는 캠핑이 유행을 하던 가운데 아마 이제 전열기에서 어떤 과열 상태로 화재가 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천막 안에서의 재질의 문제로 화재가 일어나자 3분 만에 거의 전소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사망자들이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 그러니까 질식사로 사망할 정도로 자재라든지 뭐 방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 1,800개 넘는 그 캠핑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1,600개가 무면허라고 무허가 상태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이라든지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전혀 빠져 있다는 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던 중에 이번에 첫 화재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정부가 실제적인 실태 조사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캠핑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선들이 좀 많이 엉켜 있고 추우니까 이불도 주거든요. 이불도 주고 이불도 덮고 자고 했는데 그때도 야 이거 이러다가 불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어른들이 좀 잘 봐야겠다 이러고 이제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수선한 그런 뉘앙스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캠핑을 한다고 가서 안에서 이게 취사와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화재를 취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고 전기 제품을 쓰는 캠핑은 캠핑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멀티탭에 정말 많이 꼽혀 있죠.
그 난로도 꼽고 막 네. 냉장고 전기난로 예, 꽂고 전선을 뭐, 뽑아와가지고 예. 휴대폰 충전기 꽂고 하면 그렇죠.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하고 똑같은데 그 재질이 벽이 재질이 천막으로 돼 있다는 것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사실 3월 달이니까 날씨도 춥고 엄청 밤에는. 춥죠 지금은. 근데 아이들이 캠핑을 해야 되니까 전기 판넬에 이 보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상당히- 전기장판 깐 거예요, 그렇죠. 바닥에. 전기 소모량은 많아지고 과부하가 걸리죠 전선에.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확한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캠핑장 무허가를 다 없앤다고 하는데 그럼 전체 90%에 가까운 현재 캠핑장들을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냐?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신규로 어떤 법안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가 아닌 새로 허가를 내는 업체들한테 이걸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길 거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업체들은 대부분 지도나 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개선을 통한 네.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사람의 생명이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안타깝게 희생되는 특히나 이번에 이제 36살의 젊은 아버지들이 아들들만 데리고 와서 캠핑을 네.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뭐 안쪽에 있었던 아버지는 뭐 유독가스 때문에 아이들과 그냥 그대로 같이 희생을 당했고 네. 바깥쪽에 있던 아버지는 그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다가 이 몸이 절반 정도 그 텐트에 걸린 상태로 화재 있는 상태로 아이도 못 구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캠핑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시고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그 업주분들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싶네요. 네. 꼭 이렇게 희생자가 나와야 그 다음에 안전 조치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저희가 방송을 하는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고 나기 전에 알아서 예방하자는 거죠. 아 근데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돼가는데 바뀐 게 없어요. 어떻게 그 전과 그 후가 이러다가는 정말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세월호와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난 후로 그 세월호 사고를 야기했던 그러니까 부실한 검사 허가를 내줬던 선주협회라든지 네.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해경도 바뀌기로 했지만 재난안전처로 이름만 바꿨고 거기에 담당하는 고위직 과장급 그 임원들만 숫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월호보다 새 선박이 없습니다. 사고 났던 세월호가 네. 가장 젊고 가장 최신 선박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선박들은 여전히 예전의 관리 시스템 하에서 지금도 우리의 연근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은 초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 전에는 이것을 암시할 수 있는 뭐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한 작은 사건 이전에는 또한 한 100여 가지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이러한 이제 통계인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캠핑장 사건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놀이공원 충북 놀이공원에서 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그대로 추락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들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뭐 대형 사고를 부른다 이거 지금.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 주제는 열차 문제입니다. 많은 이 국민들이 열차를 타고 다니죠. 즐겨 타고 다니는데 이 열차 과연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오늘 또 바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주제를 잡자마자 이 KTX 변압기 사고가 이제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한국의 이 열차 문제 과연 안전한가 이 주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님 준비하셨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하인리 법칙처럼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조가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철도 안전의 문제가 대형 사고의 목전에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엄중한 경고, 그러니까 국민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KTX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호남선 앞으로 개통까지 4월 2일이 개통이니까 이제 뭐 얼마 안 10일도 안 남았네요. 10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변압기가 이게 화재가 났다고 해요. 선로상에 있는 변압기가 화재가 났다고 이들이 우기고 있습니다. 그 출발하는 과정에서 변압기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3번이 연달아 있었는데 그 3번의 사고가 다 기차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그냥 선로에서 생긴 단순한 사고다 하고 애써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선로가 아닌 기관차 안에서, 그러니까 KTX 안에 전기를 받아들이는 변압기 안에서도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내부에서 휘쉬해버렸던 사례가 이제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TX의 첫 역사는 2004년도에 KTX 그 1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직접 수입해온 KTX였죠. 2기로 2010년도부터 국내 기업이 제작을 한 산청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됐던 KTX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네네. 1기는 약간 좀 각이졌는데. 뾰족했는데 이제 얘는 좀 두리뭉실하게 네네.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호남선에 개선될 것은 3기입니다. 다른 기종. 예, 요거를 또 개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신 기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점점 더 좋아지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신 기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시험 운행을 하는 과정 중에 벌써 사고가 3번인 거야. 과연 이게 믿고 운행할 만한 것인가? 불안해서 못하겠네. 요거 살짝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변압기가 고장 난 걸로 끝이에요. 지금 언론 발표는 왜 고장이 났는데 대한 원인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사건 몇 개를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2014년 작년에 전남 목포간 KTX 공사에서 저가의 중국산 전력선이 대거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이송시켜주는 전력선을 중국산을 써서 저가로 깔았다는 것이죠. 이게 전선이 약해지고 가늘어지면 고압 전류가 흐를 때 당연히 부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조 전력선 수사를 하다 보니 나타난 게 뭐냐면 부품 납품업체 6곳이 지난 3년 동안 호남선을 비롯한 공사가 집중 이루어진 3년 동안 불량 부품 17,521개를 납품했다는 겁니다. 어이구.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 다 불량이었다라는. 그러니까 KTX 안에 어떤 그 종류의 부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17,521개가 납품이 됐다고 해요. 이것은 국산을 프랑스나 독일산 순정품으로 속이거나 중국산을 국산으로 팔아치우거나 아니면 한 3, 4년 된 재고를 신품으로 갈아 끼우는 신품이라고 신고해서 하는 전형적인 비리의 그 전형이죠. 이런 사기극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동장치에 쓰이는 체크밸브, 그러니까 제동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 부품들이 안정성 검사도 하지 않은 짝퉁을 거기다가 붙인 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 쉽게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브레이크가 이게 안정성도 없는 검사도 안 한 브레이크를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를 조여주는 기능을 하는 그 기구를 짝퉁을 달고 300km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KTX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전체 부품에서 짝퉁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논리야?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부분은 이게 재료의 물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량품이라고 할 때 체크 밸브 같은 것들은 밸브가 뭐 어수선하게 조립됐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변압기는 그
기관차가 진행을 하려면 아주 높은 전압을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 왜 지하철역만 보더라도 고전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실제 기관차 내부에서 그런 고압선을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전압을 이제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변압기를 사용을 할 때 불량 부품을 쓰게 되면 내부에 철심에서 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내부의 그 철심의 재질을 정확하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겉으로 봐가지고 알 모르지 수가 않습니까? 없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 불량 납품에 대해서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든지 네. 교체했다든지 이런 전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짝퉁인 줄은 알고 있으나 운행에 큰 상관이 없으므로 그냥 강행하고 가겠다 하는 게 KTX의 입장인 거예요. 그게 아마 무슨 그런- 외형상으로 볼 때 아무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구리 전선을 보더라도 이게 순도 95%짜리냐, 순도 99.9%짜리냐, 이거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봐서 모르죠. 모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 정도나 이런 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터질 수 있는, 빨리 이거를 시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전력선이 목포 광주 구간에만 깔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난 이번에 거고 그럴 수 있죠. 그 이전에 깔려있던 전선들 자체가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조치를 안 한다. 문제는 선로에 있는 변압기가 폭발하면 기차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기관차 안에 있는 변압기도 폭발한 전례가 있다고 하면 기관차 안에는 두 개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하나가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두 개가 다 잘못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기차는 통제 불능 상황에 놓입니다. 셧다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후쿠시마 원자로가 셧다운 그렇죠. 되듯이. 핸들 안 꺾여져서 날아가듯이 탈선이라든지 뭐 충돌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전동식 제어를 못하게 되고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핸들도 나가버리면 예, 핸들이나 이런 것도 전혀 덧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KTX 2기인 산천이라는 이 기종에 대해서는 KTX에서 그 제작사인 현대 로템에 코레일에서 69억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 청구를 해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이게 2013년 1월까지 64번의 고장이 있었는데 64번 중에 63건이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 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번이나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회사에 계약되어 있는 물량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죠. 현재 계약상에. 이게 대기업이라서 그런가요? 재벌이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계약상에 어떤 그게 있는 모양의 옵션이 뭐 대한민국에서만 거의- 가능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현대 로템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리콜로 발생한, 그러니까 리콜은 해주죠, 당연히. 네. 수리는 해주는 과정인데 이에 관련해서 그 피해액에 대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하고 배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 로템이란 차량이 불량하다 이거 자체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KTX 프랑스제는 멀쩡했는데 국산으로 만든 국산 기계라고 하는 KTX 산천은 왜 이렇게 차량 결함이 많은가? 그 원인을 한 번씩 찾아봐야 될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모두 95번의 그 고장이 있었다고 KTX 요?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95번이면 뭐야 그러면 한 30번? 연간 30번. 예. 한 달에 10번 네. 정도. 한 달에 3번? 한 달에 서너 번. 서너 번이군요. 네. 이 정도 기준으로 난 거고 이 하자 보수가 종결된 것은 132건. 나머지 그러면, 예, 40%만 종결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작업 중이거나 시작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운행을 해요.
국민의 수송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전형적으로 국민의 안전보다 영업이익이 우선하는 그렇죠. 시민이네요. 네. 이 원인을 찾아보자고 하니 프랑스에서는요, 이 KTX 기차 차량 하나를 만드는데 제작 기간이 6년이랍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 한 양을 만드는데 6년이라는. 야,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네요.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예. 거군요. 이게 그게. 이제 뭐 공들여서 하는 게 많은 모양이죠. 근데 현대 롯데면 36개월이면 만든다는 거예요. 3년이면. 와, 우리 기술력이 프랑스의 거의 그럼요. 우리의 기술력은 대단한 거죠. 그 많은 부품들을 짝퉁과 외제와 가짜를 섞어가면서 이걸 짜맞춰 내는데도 엄청난 기술력인데. 절반이면 만들어내는 이거 그리고 또 대단한 작업에 거죠. 특근에 야간으로 해가지고 네. 그 조립하시는 분들 졸린데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 해결 못한 몇 가지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냐 네. 하는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일단 차량 차축이 부식이 되는 거예요. 아 부식이 있는데. 네. 녹이 쓸면 안 되는데 네. 차체를 돌려주고 있는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차축이 부식이 되고 차량 하부도 같이 부식이 되는 거야. 이건 산청에만 있는 결함인 거예요. 도대체 철판을 뭘 쓴 거야? 겉으로 난 스텐인 줄 알았거든. 아니 그거 녹이 쓸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바닷가를 다니는 배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게 재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축이 녹이 슬면 이게 쇠가 녹이 슬면 강도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차축 안에는 차축 외부가 있고 이 안에 스핀들이 돌고 있는 내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이제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도 녹이 쓴다는 겁니다. 외형만 녹이 쓰는 게 아니라 외형에 녹이 쓰면 슥슥 긁어내기라도 하는데 이 돌아가는 회전축 안에서 녹이 슬게 되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축이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내부에서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차축이 부러지면 탈선인데. 그렇죠. 바로 주저앉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바퀴와 차체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차체하고 바퀴가 자꾸 이렇게 부딪혀갖고 튕기는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울퉁불퉁한데 치면은 차바퀴하고 차체하고 퉁 부딪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속철의 경우에 승차감을 주기 위해서 내부에 밑에 용수철을 좋은 걸 달아야 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쇼바. 네. 쇼바. 그거를 전동 쇼바를 좋은 걸 달아놨는데 그렇죠. 좋은 걸 달아야 되는데 그게 부실해져 버리니까 바퀴가 이제 퉁퉁 치는 거죠. 아니 근데 KTX라는 것 자체가 철로가 일반 철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음매도 이렇게 이 승차감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 특수한 장치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장치에 상관없이 장치는 다 소환 해요. 안 되는 거야. 장치는 다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하냐 이거죠. 그렇지. 규격에 맞는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긴 다 있어. 거지. 다 있어.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기차에 비해서는 흔들림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와 차체가 부딪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모터 블록의 배터리가 고장 난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전동 모터로 돌아가잖아요. 네. 이건 전철이니까. 네. 근데 그걸 전달하는 모터 안에 그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배터리가 있어야 전기가 끊겼다가 늘 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로 전체가 다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선로 전기가 끊어지는 구간에서는 배터리로 돌다가 또 충전을 그 전기가 있는 구간에 가면 충전이 되고 뭐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 배터리가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구간에서 관성 운행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데 원인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원인이 뭐 따로 있겠어? 배터리 제조하면서 불량이겠지.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블랙 스크린이라 그래갖고 갑자기 계기가 다 꺼져버린 거야. 오호. 운전을 하는데 그 전동판 LED 있는 계기가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동차 운전하면서 앞에 계기판이 완전히 나갔다고 생각하고 네. 어떤 느낌이 들겠나. 운전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기관사는. 그 저쪽에서 오는 데이터라든지 지금 있는 차량의 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운행 중에 그렇게 꺼져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켜지긴 한답니까? 안 켜지죠. 도착할 때까지. 뭐야 이거? 고장 났는데 어떻게 켜져? 원인을 모른대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거야. KTX가 달리는데 유리창이 깨져. 올 겨울에도 한 20장 정도 한꺼번에 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KTX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날아온 돌이 유리창을 때려가지고 그게 깨졌다. 누가 돌을 던졌을까? 근데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에 어떤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면 유리창을 깨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박찬호가 던진다 그래도 150km인데 열차 정면에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측면에서 유리창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 유리창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측면 유리창, 그러니까 객석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그렇죠. 객석 유리창이 깨져버리는 거죠. 아니 정면에 있는 거는 저기잖아. 그 기관사 하나밖에 정면 유리창이 없으니까 다 측면인데 측면 유리창이 20-30장씩 깨져요. 희한하네. 이게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면 알지만 이거는 어떤 돌을 맞아서 깨지는 게 아니라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균열이 나는 거죠. 균열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차체에 굉장한 큰 충격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확 깨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간단히 실험만 해봐도 정지에 있는 KTX에 돌 던져보세요. 유리창 안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는 네, 유리창이. 튼튼한데 그게. 근데 그 핑계를 날아오는 돌이 깼다 이러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 흔히 이제 피로 균열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진동이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상황이 20장, 30장이 한꺼번에 이거는 이거는 유리창 불량 아니면 그 유리창과 이음맥 이런데 뭔가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그 사고 사례로 15만 개의 침목이 균열이 간 사태가 있었습니다. 15만 개요. 예, 15만 개. 네. 15만 여 개 더 됩니다. 예, 경북 영천시 당리 경부고속도로 현장에서 깔아놓은 KTX는 콘크리트예요, 침목이. 예, 그렇죠. 콘크리트 침목 15만여 개가 다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사태가 난 적이 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업체가 그 대구와 경주 사이 구간에 15만 3천여 개를 설치한 업체가 영세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한 거지. 그래서 콘크리트 침목을 받아다가 가서 조립을 하는데 이 독일에서 합자한 나사가 있어요. 특수 나사. 이건 이제 녹도 안 쓸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실리콘 같은 그 충전재가 들어가요. 이걸 할 때. 고무 파킹 같은. 예, 그렇죠. 그런 파킹 거죠.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거를 끼워야 녹이 안 쓸잖아요. 수분이 들어가서. 근데 이거를 그 하도 하청을 이어받다 보니까 그냥 일반 너트에다가 네. 흡수제 형태의 실리콘을 집어넣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이 나트는 급속적으로 볼트 너트는 녹이스럽고 그 와중에서 진동으로 해서 진동이 생기거나 어떤 그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겨울에 얼면 예. 터지죠. 예. 이게 이제 침묵은 나는데 덜덜덜덜덜덜.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 하청과 그 나사 하청의 하나 잘못 봐가지고 결국은 침묵이 계단식 깨지는. 하청의 결과는 그렇죠. 그 이 15만 개의 침묵이 다 이따위 꼴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이것도 이 구간에서만 있었을 것이냐?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유리가 깨지면 그 객석 안에 있는 객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사진을 구하면서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 올라온 사진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누가 지워주는 알바가 있나 봐요. 그렇게 이제 지워서 없앴더라고. 그럼 이런 전체적인 공사의 비리 보세요. 차체 제작부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각 선로를 까는데 공사장에 문제가 있죠. 그 안에 깔려있는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비리나 납품이나 이런 데에서 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감독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KTX 관련된 차량을 검수할 수 있는 회사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군데 회사에 제작회사 롯데메 간부 7명, 코레이 전직 간부 19명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짬이를 한다는 얘기지.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검사하는 거랑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고 운행할 자기들이 검사를 하면서 짬짬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사에서 이게 밝혀질 리가 거의 드문 거죠. 2010년 이후에
코레일의 중대한 사고를 한번 목록을 불러보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금정 터널 내에서 기차가 섰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입니다. 거기서 시민들은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반대편 터널까지 수킬로를 걸어 나가야 했었어요. 같은 해에 12월에는 연산역 광명역에서 제동장치 고장으로 탈선을 했습니다. 그때 제기됐던 게 불량 브레이크 부품이 납품됐다고 경찰에서 발표도 했어요. 근데 그 브레이크 부품들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피아들, 이 철피아들의 어떤 관리 감독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기차를 만든 이후에 관리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비도 하고 선로도 보수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2003년에 처음 KTX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7,000명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5,100명으로 한 2,000명 가까이를 줄였고 지금도 매년 구조조정으로 이게 정비할 수 있는 인력들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정비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비에 투자를 안 하고 사람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늘리는 거죠. 운행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마을이나 무궁화 열차 같은 경우에는 매 종착역마다 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뭐 망치로 두들겨 보고 뭐 이거 점검 이거 다 하잖아요. 옛날 우리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역무원들이 와서 하고 있던 거 그거. 이거를 3,500km 운행 후에 하는 걸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닷새나 뭐 어떤 노선 같은 경우는 열흘에 한 번씩 점검하는 꼴이 되겠죠. 전기, 디젤 전동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던 매뉴얼을 전기는 1,000km, 디젤이 2,800km, 디젤 전기 전동차는 3,500km 운행 후에 하는 걸로 바꿨어요. 메뉴를 바꿔버린 거야. 그렇죠. 아예 매뉴얼을 바꾼 거죠. KTX 산천 같은 경우, 2기 같은 경우는 이 2,500kg, 2,500km나 3,000km에 한 번씩 하던 거를 5,000km로 늘렸다가 사고가 나니까 다시 지금 환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 이건 뭐 사고 나면 막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점검 인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송직 직원들 있죠. 물건 싣고 거기서 하던 이제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8시간씩 3일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이 점검 분야에 투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정비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수송직으로 왔으니까 짐 날르고 빼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을 이 정도 교육, 8시간 교육해서 3일 교육하면 이제부터 당신도 정비할 수 있어. 가서 점검해 하고 점검 인력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코레일이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영업이익, 코레일 영업이익의 핵심이 KTX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KTX에 사고가 났다.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날 때 그 배상금 그거는 비교를 해볼 때 이게 지금 배상금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거 아니냐 지금. 예전에 미국에 카트리나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 헤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올리언즈에서 예전에 그 방벽이 문제가 됐어요. 흑인 거주 지역에 이 방벽 이거 헤일 오면 터진다 이거 빨리 보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보수 비용이 방벽이 터졌을 때 흑인 지역 여기에 이제 피해 구제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알면서 정부가 알면서. 하여튼 이런 그 단순하게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이고 어쩌고 그렇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몇 년 울고내는 게 더 돈이 된다. 그런데 반해서 헛돈을 쓰는 짓은 또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제 KTX도 뭔가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을 벌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틸링 열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열차의 속도가 올라갔을 때 그 차축의 어떤 그 쇼바가 가변을 하면서 이 틸링을 줘가지고 안정감을 주는 거죠. 가속도나 이 회전에도 떨어지지 않게끔 뭐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 이게 흔히 그 BMW에 장착돼 있는 밟으면 밟을수록 차가 안정해진다는 그렇죠. 그걸 그런 틸링 기술을 기차에 적용하였다고 800억을 처발라서 해놓고 개발을 해보니
지금 있는 기차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드는 거야. 개발비 없어. 개발비 날려. 그러면 그건 R&D 비용으로 그냥 꿀꺽 한 거네요. 그냥. 그렇죠. 더 웃긴 것도 있어요. 해무라고 한국형 신형 고속철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개발했어요. 이건 43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를 50% 정도 속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1,100억, 1,110억 원이 들었어요. 개발까지 완료를 했어. 근데 지금 노선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어. 아, 철길 다시 깔아야 된다? 철길을 다시 깔아야 돼. 아이고. 그래서 이 기술도 사장됐어요. 못 쓰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아마 철길을 다시 깔 것 같아요. 그때 가면 500km, 600km 고속철을 필요로 하겠죠. 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4대 강이 아니라 4대 철이다 이래가지고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더 웃긴 것도 있습니다. KTX를 김포공항과 서울, 이게 인천공항에다가 연계해서 다이렉트로 타게 해주겠다. 해서 공사도 다 하고 선로 연계도 다 하고 노선 조정 다 했어요. 2,700억을 처발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댕기던 철도가 100km에서 110km예요. 근데 이 KTX가 거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속도가 도심 구간이기 때문에 140km밖에 안 됩니다. 30km의 속도 개선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역 기준으로 계산하면 3분 아니면 14분 줄이는 거예요. 김포까지 3분. 인천까지 14분 줄이는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2,700억을 발랐는데. 그래서 백지화 됐어요. 공사를 하고 응, 개발을 하고, 공사 다 하고. 선로를 깔았다는 네, 건가요?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아니 이거는 애초에 이거는 운영할 생각이 없고 그냥 띠먹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돈을 다 발라놨는데 그러니까 KTX가 인천이나 저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포공항을 현재도. 근데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3분 줄이겠다고 누가 비싼 돈 내고 1시간에 한 번 가는 KTX를 타겠냐고.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돈은 2,700억을 들였어요. 요것만 합쳐도 4,700억이에요. 5천억 돈이라고. 지금 정비비 인력 줄여서 남는 인건비가 몇 푼이나 되겠냐고. 부품들 잘못된 거 이거 갈아 끼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냔 말이에요. 근데 딱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인력을 이거 구조조정을 하면 일반 서민들에게 들어갈 돈은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공사는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 프렌들리에 의한 그런 공사인 거죠. 야, 이게 또 MB 정신이 발현돼.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는 현대 로템이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KTX 전동차에 대한 수입이 아니라 제조와 납품을 다 전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철도의 부품들이 다 또 지하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한번 안 읊어볼 수가 없는 거야. 더더욱 무서운 거는 서울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들이 대부분 2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정부가 10년 연장을 해줬어요. 운행 연장. 수명 연장의 꿈을. 세월호가 또 갑자기 또 문득 떠오릅니다. 세월호 사고의 즈음에서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그 상황심리역 전철 추돌 사고 이런 것도 이 법으로 구제됐던 내구 연한을 애초에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왔던 걸 이명박 정부가 40년까지 늘렸다고 그래요. 40년? 네. 와. 그게 40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15년짜리 네. 수명인데 40년으로 아니 지금 75년도에 만든 전동차를 그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 할 때 만든 그렇죠. 그 전동차를 그거를 지금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2000년대 이후 아까 똑같은 거예요. 비정규직 그 전동차 정비 인원들을 무려 10년간 60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전동차는 40년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600명 이상을 정비 인력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운행하는 그 운전 장치를 오토매틱 자동 정지 장치를 만들었다고 해서 2호선 같은 경우에 2명씩 하던 거를 자동 정지 장치가 있으니까 기관사를 한 명 빼버린 거죠. 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을 한 건데 실제 기관사들 운행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 앞뒤차에 간격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뭐 사고가 있거나 손님들이 늦게 타가지고 뒷기차가 따라오면 방금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앞차와의 예, 간격을 간격 조절하기 조절해서 위해서 그걸 해야 1분간 됩니다 쉬었다 하는데 갑니다. 뭐 이런 이게 다 수동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음. 그리고 이 사고가 났을 때도 자동 정지 장치는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기차 앞에 타고 있던 영무원이 필사적으로 수동 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그 정도 수준에서 그쳤지. 만일 그걸 자동 운전에다 맡겨놓은 상태에서 그냥 냅두고 있었으면 진입 속도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 그 종각에서 시청까지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커브를 돌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앞에 안 시선이 보이지. 시야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의 기차들이 이 진입하기 직전에는 원형선을 돌아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역을 노선에 맞춰가지고 역방향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역은 역사하고 역하고 이걸 잡아서 짓기 때문에 정면으로 들어오는 기차는 드물어요. 네. 대부분 커브 일단 돌고 들어오는 예, 속도를 줄이면서 커브를 돌면서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시각으로 눈 보고 있질 않으면 자동 운전 장치가 고장 났을 때 자동 정지 장치가 이번처럼 작동을 안 했을 때 수동으로 대처를 안 하면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진입 속도 그대로 받아버리면 못 되겠어요. 지하철 안에서. 난리. 아우 끔찍하네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한테 빚을 내서라도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서울 지하철은 연간 적자만 5천억 정도가 난다 그래요. 근데 전동차의 60%가 20년이 지난 차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 이걸 앞으로 20년을 더 운행한다는 거는 정말 시민의 안전에 칼을 들이대는 꼴이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어요. 현재로서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새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교체할. 그래서 그 매년 800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기차들로 교체를 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600량. 2022년까지. 예, 22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7년 안에 네. 600량 정도를 하는데 매년 800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내에만 2,700여 원을 투입해서 가장 오래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실제로 다녀보면 9호선 정도만 좀 새 차가 보이고 2호선은 1, 2, 3, 4, 5호선은 뭐 없어요. 네, 전부 다. 끔찍합니다, 특히 1호선, 사실은. 그죠? 덜커덩덜커덩거리고 뭐 막 그 지나가다 보면 밟으면 울렁울렁거리지 않습니까? 바닥이. 그리고 시트나 이런 걸 봐도 지금도 1000시트 깔려있는 1호선을 타다 보면요. 이건 뭐 60년대도 아니고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최초로 박 시장이 내놓은 게 뭐냐면 이거 공개 입찰을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면 대우하고 현대밖에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그 업체가 없어요, 국내는. KTX의 현대 로템과의 관계처럼 네, 그거밖에 없는 지하철도, 거죠. 예. 근데 이제 수입 전동차를 수입해서 쓸 수도 있다. 입찰 허가를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전동차가 나옵니다. 예. 중국에서도. 대당 4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네. 600량이면요. 2,400억 원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차익만. 되게 이상해요. KTX 같이 되게 중요한 고속철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막 끌어들이고, 근데 지하철 객실 같이 뭐 별 무리 없는 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이 잡고 있고. 그래서 올해 서울 2호선 그 전동차 교체 입찰에서 결국은 다원시스와 로윈 컨소시스템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어느 나라 건가요? 이게 현대 로템과 우진 산전 있는 국내 업체가 국내 업체. 예, 2,096억 원이란 비용을 내고 일단은 그걸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넣긴 넣었지. 한 430억 정도 지들이 알아서 납품을 낮춰서 넣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하게끔은 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동안은 왜 이렇게 폭리를 취했으며 KTX와 관련된 계속된 그 사고와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한 번도 법적으로라든지 국민한테라든지 사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레일은 KTX만 책임진다는 개념이고 서울 메트로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보면 현재 양측 사의 어떤 운영의 방식이 이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 메트로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정비 인력을 줄인다든지 인원 감축보다는 좀 더 안전에 바탕을 둔 어떤 직원 확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증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코레일은 아직도 민영화를 통한 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되는 지금보다도 더 심한 어떤 구조 조정과 관리 부실과 비리가 뒤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만들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이제 KTX가 지금은 민영화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노선도 뭐 수서발 KTX 뭐 자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영국 철도가 민영화되는 방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일단 큰 이제 철도청 자체를 여러 개로 좀 쪼개고 자회사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민영화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그건데요. 그렇죠. 철로를 만드는 것은 수익이 안 납니다, 사실. 철로 만들고 철로 깔고 보수하는 게 무슨 비용이 납니까? 그런 회사는 공기업으로 남겨두고 실제 철로를 운영해서 해놓은 철로 위로 승객만 수송하는 거는 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기업화를 민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걔네들이 요금을 꾸준하게 올리고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뭐 가격을 올리고 조정을 하더라도 그 부담은 국민한테 다 오는 거고 얘네들을 영업시켜주기 위한 철로를 보수하고 철로를 새로 깔고 하는 것들은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공기업으로 남겨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철도가 이제 민영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 몇 가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일본, 영국, 독일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민영화가 됐어요. 근데 사례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보면 민영화가 되고 나면 정비에 일단 이 관심을 적게 돌립니다. 돈 들어간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정비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요금을 올리는 작업들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 시설 유지 보수 부분을 이제 외주를 돌려버렸어요. 값싼 이제 외주를 돌려가지고 외주 업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레일이 수백 곳이 휘어졌는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 JR 홋카이도 사례라고 해서 탈선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는 2011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79명이 다치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영국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여기도 이제 민영화를 하고 나서 외주 회사한테 그냥 노선 관리를 줘버렸더니 노선 관리 이제가 제대로 안 되다가 보니까 2000년에 하트필드 열차 전복 사고라고 해가지고 4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민영화 후에 인력과 시설 관리 비용을 이제 확 줄여버리니까 열차 정시 운행률이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이제 늘어나는데 뭐 심지어는 뭐 독일 마인츠시의 중앙역 같은 경우는 철도 신호 직원들이 휴가를 가버리면 관리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네. 신호 안 받고? 역에 뭐 혼자 파든지 안 하든지 뭐 그냥 통과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차를 안 하고. 그런 황당한 이제 상황까지도 이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땐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 만약 민영화 된다면. 그간의 어떤 우리 기업들이 해온 사례를 보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건데 최소한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철도 이런 것들은 민영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자본의 추세가 그렇게 또 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에 독점 자본들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신규 사업을 투자하기가. 그래서 막 재벌마다 산의 유보가 쌓이고 있는데 이 자본들이 지금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수익이 나는 이런 티켓팅 사업들. SOC 관련한 예.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는 사업들을 노리고 있는 수요가 거예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기차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 그 공항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는 계속적으로 돈이 나올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영화의 요구가 기업들, 집요해 주는 거죠. 네. 기업은 기업들부터? 계속 달라 해갖고 그거를 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아까 기업 이윤 논리가 들어가 그렇죠.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과 나중에 사고가 날 때 사고 나면 그 보상금하고 사고 비교를 났을 때 해보면 보험 처리해서 그냥 얼마 주는 게 나으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 그냥 부실하게 일단은 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사기업은 그게 만약에 공기업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의 내막에 대해서. 특히나 대한민국의 기업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합시다 이러면 하는 거지. 그거 뭐 있습니까? 거기에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 10조 원 주고 돈을 샀다고 하는데 10조 원에 삽시다 그러면 그거 끝난 거잖아요. 거기다 누가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가 있겠습니까?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10조 원은 제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두세요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사기업은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요금이 그리고 안전 점검이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니 대한민국의 공기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재벌들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아무튼 이 철도 문제의 그 운영 부실은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인 자국 내 기술을 개발하고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과 관리와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예요. 왜? 2010년 전에 프랑스에 있는 전동차를 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설비를 하고 감리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운영권을 맡고 우리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라이센스의 제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비리가 생기고 전선은 가짜가 들어오고 친목은 하청받은 업체가 부실 시공을 하고 10,000개가 넘는 부품이 납품이 돼서 이미 사용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수요 안에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의 KTX와 철도 코레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대형 사고가 나고 KTX의 탈선이라든지 어떤 전복 같은 사고라서 인명피해가 난 다음에 또 그때 가서 다시 점검하고 감사하고 구속시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방송의 의지는 사고가 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알렸으므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98년도에 독일의 고속철도가 전복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체. 네. 예전에는 그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 그리고 뭐 일본 3대 권역이 뜨다가 신칸센. 독일의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독일 죽어버렸어요. 그냥 확 그냥.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KTX를 들이게 된 게 프랑스 쪽에 들이게 된 부분도 그것과 뭐 떨어져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독일에서도 그런 고속철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에이 설마 하다가 설마 사람 잡아요? 지금 잡게 생겼어요. 진짜로. 네. 작년에 그리고 큰일 났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저희가 직접.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전복이 되고 백화점이 뭉개되고 많은 사건들을 저희가 경험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그죠? 이번에는 기차가 또 이렇게 어떡하죠? KTX에는 안전벨트도 없는데 기차에 안전벨트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무서워서라도.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KTX, 기차. 사실 이것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그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기차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 이렇게 출장 갈 때 기차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이렇게 불량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차였다라는 걸 알면 과연 편안하게 안심하고 기차를 탈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민안전기획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